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과 3분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던 차세대 인공지능 칩셋, 블랙엘 생산 차질 우려에도 대해서도 샘플이 파트너에 배송되고 있고 기대가 엄청나다고 반박했습니다. 호실적에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중입니다. 높아진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욱 놀라운 실적이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엘의 출시 일정과 매출 증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이어지길 원했으나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엔비디아는 장외에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사와 추가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이라고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 라운드가 성사되면 이미 1,000억 원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픈 AI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벤처 투자사 스라이브 캐피털이 이번 라운드를 주도하고요.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픈 AI의 기존 최대 투자사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는 여전히 생성형 AI 시장 선두주자로 월간 사용자 수가 수억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선두주자로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을 1조 5,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난항을 겪던 보험사 M&A 시장에서 동양 ABL생명이 먼저 매각에 성공하며 물꼬를 튼 만큼 여전히 매물로 남아있는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 등의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6월 동양 ABL생명의 지분을 최대 주주인 중국의 다자보험 등으로부터 사들이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최근까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동양 ABL생명의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서 여전히 보험사 M&A 시장에 매물로 남아있는 롯데손보, MG손보, KDB생명의 매각에 금융권의 감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유가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앞서 리비아의 산유 중단에 대한 우려로 3% 넘게 급등했던 뉴욕 유가는 리비아의 산유 중단 결정이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이면서 점진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자 2거래일 만에 급등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리비아의 원유 공급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과 중동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박스권 내에 머물러 있다며 중국의 수요 부진과 전반적인 경제 침체 위험이 여전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의 합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4분기 증산 계획을 철회할 조짐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대기 모드 속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라고 평가받았던 엔비디아 드디어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사상 처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스퍼리 지수,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한 379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기엔 좀 살짝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있었던 호퍼의 수요가 양호한지 그리고 블랙웰은 언제부터 양산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요. 호퍼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코멘트했고요. 더불어서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500억 달러 정도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6.9% 하락하면서 정규장에서 한 2% 하락했었는데 추가적인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제 오후장에 바이오에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렸었는데 오늘 개장한 이후에는 또 이 소식을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우리 증시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관망 심리가 조금 더 더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따른 업종과 종목별 장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2%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수는 개장과 함께 상승세로 출발한 뒤에 장중에 약세로 전환했다가 막판에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12억 원, 2,465억 원어치 순매수를 한 가운데 외국인만이 나홀로 매도세 2,465억 원어치를 또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23일 이후 4거래일이나 연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경계감으로 장중 하락세를 계속해서 지속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장 막판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진행한 인베스터 데이에서 또 향후 성장 전략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개하면서 4.65% 올라가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원화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었던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 경계감에 따라서 갈 곳을 잃었던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몰리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며칠간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정보 보안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이슈를 또 받았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된 우리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개장한 후에 반도체주 전략 어떻게 세워갈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민 전문가님 종목부터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Y, 하이스틸, 하나오션 이 세 종목에 대해서 AS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SY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지수의 흐름을 좀 타면서 여전히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SY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의 하락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바닥을 이제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을 이제 좀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 자리 계속해서 이 박스권 유지만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 바닥 다지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 SY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대립이 심화되면서 실망감이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영토를 두고 종전을 놔두고 영토를 어느 정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심화 대립이 격화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이스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틸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한 가스관 관련주죠. 대왕거래 프로젝트 어쨌든 정부 주도의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테마 이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후에 상승이 나와줄 줄 알았으나 여전히 솔직히 상승이 나와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다시 내려오면서 박스권 형태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분봉상으로 살펴보시게 돼도 여전히 박스권에서 지금 이제 바닥을 막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 바로 대략
약 한 3,600원, 3,660원짜리네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자리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표시한 자리에 매물대가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데 이때 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큰 흐름의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진 않지만 지금 저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추세, 단기적인 이 추세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지금 추세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닥 가졌을 때 충분히 좀 바닥을 가지고 기간적인 횡보가 조금 있은 이후에 반등 나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홀딩에 대한 관점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오션이 있었죠, 하나오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매수 물량이 좀 강하게 걸린 종목이에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락 추세를 뚫어냈어요. 뚫어내고 나서 삼각수렴의 형태, 큰 흐름에서 삼각수렴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낙폭과대 구간을 잡아내는 구간, 여기 8월 9일 시초가 31,800원에 제가 이제 사인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수렴 자리를 넘어갔어요, 지금. 소폭이나마 넘어갔고, 정고점인 34,500원, 살짝 못 미치는 34,300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박스를 또 치고 있어요. 일봉상 이렇게 박스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삼각수렴에서 상승과 하락을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올라가는 이 세기형 형태의 삼각수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제 뚫었다라는 것은 최소한 횡보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제가 손절가를 제가 처음에 공략했을 때 28,000원까지 내려놓고 좀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손절가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올라왔고 최소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손절가 3만 원까지 한번 올려서 추가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이슈 자체가 조선업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조 파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를 잘 지켜내는 모습을 봤을 때 이 호황에 대한 호재가 더 크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추가적으로 손절가만 좀 올려서 3만 원까지 올려서 대응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홀딩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손절가도 3만 원으로 올려 잡아주셨고요. 하이스텔 같은 경우에는 동해가스전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일정상으로 세계 지질 학회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스 시추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눈다라고 하니까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Y까지 세 가지 종목 리뷰 만나봤고요. 이어서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 줍니다. 슈어소프트테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콤, 모트렉스, 동일금속 있고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오후 들어서부터 수급이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이동했습니다. 인베스터데이를 진행했던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후부터 상승 탄력을 좀 보였고요.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과 또 SDV를 언급을 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이쪽 섹터에서도 움직임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종목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라이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 지금 슈어소프트테크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배열에서 좀 주가가 저항선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라이콤의 경우는 반대로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후에 정고점에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정고점 처음에 상장 이후에 이때 정고점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소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후에 지금 주가가 눌렸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100자리까지 메꿔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거래량이 잘 나와주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테마주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3,310원에서 3,580원 부근에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할 텐데 이 박스권을 얼만큼 잘 지켜주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상승할 수 있거든요. 갭상승할 때는 이 3,580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로는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요.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주목해봐라라고 추가적인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는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어요. 다만 이제 실적은 잘 나왔지만 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이제 2분기, 지금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이다, 소폭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이 소폭 하락하면서 하락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시장에 대한 약간의 실망 매물 그리고 블랙엘 칩에 대한 출시가 4분기로 지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시기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중에 어제 시간에서 좀 흐름이 좀 좋았던 종목, 어제 시장에서 좋았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이 스타시스 종목이 있어요. 스타시스가 있는데 시간 내에서도 나쁘지 않게 나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조정을 받는 상태였어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까지 상승을 했으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부분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지면서 선물 거래에서도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선물 지수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 반도체 섹터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서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타시스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분봉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박스권에서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 이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형태의 박스권인데 이 자리 지금 박스권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저는 이제 반도체, 특히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 영향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저는 익절 라인을 설정하고 익절하고 이제 엑시트하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실 분이신 분들은 손실 부분에 따라서 지지선에 대해서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걸 보고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반도체 시장, 특히 반도체 섹터의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 반도체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래 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한번 나와줬는데요. 딱 240일 매물대를 맞고 지금 하락을 했다가 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것이다, 주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양봉이 하나 떠줬어요.
바닥권에서 상승 장악성 양봉이 하나 딱 떠줬는데 오늘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자리도 정고점 매물 터치하고 빠진 위치거든요. 빠졌는데 지금 어떻게 빠졌냐면은 지속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하락해서 빠져갖고 지금 최소한 박스권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박스권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 밀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랩지노믹스 어떻게 보면은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이죠. 랩지노믹스 분봉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이것도 공략이 들어갔던 종목인데 어제 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듯 싶었어요. 목표가 부분까지 좀 올라가면서 찍어주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이게 지수가 좀 갔다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반면에 휴마시스도 살펴봐야 되겠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켜줬어요. 양봉으로 지켜주고 윗꼬리를 달렸지만 양봉으로 지켜주고 60일선의 지지를 받는 흐름을 연출을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마시스가 상당히 좀 저는 유력하지 않을까.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휴마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회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섹터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반도체 그리고 진단키트 살펴봤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여기서 가장 탑픽 종목 어떤 걸로 꼽으시는가요? 저는 이제 휴마시스로 선택을 했고요. 제가 이제 랩지노믹스를 공략을 들어가면서 랩지노믹스도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 전략, 종목에 대한 교체 전략의 대응 방법으로 좀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잡았던 랩지노믹스 있잖아요. 랩지노믹스를 우리가 오늘 아마 저는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갭상승 할 때는 우리 매수가까지 터치를 할 수 있거든요. 매수가 부분에서 우리가 순절 혹은 익절로 짧게 대응을 하고 만약에 갭으로 하락을 했을 때 랩지노믹스에 갭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 갭 자리를 하락으로 하게 된다면 이 자리를 바로 그냥 짧게 순절로 대응을 하고 휴마시스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진입가가 2,000원에서 2,060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300원까지 열어놓고 보겠고요. 손절가는 1,850원까지 잡았거든요. 이제 약간 밑에까지 좀 내려놓고 잡았는데요. 박스권 하단 부분 살짝 밑에까지 좀 내려놓고 잡았거든요. 제가 휴마시스를 교체하려는 전략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양봉으로 지켜줬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또 긍정적으로 봤고, 이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량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마시스로 랩지노믹스를 청산하고 휴마시스로 종목을 갈아타는 포트폴리오 교체 전략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탑픽 종목 휴마시스 공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휴마시스 만나봤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조금 개선을 한다면 이 종목도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 2,300원, 손절가로는 1,8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코로나도 있지만 지금 엠폭스 익수까지 같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어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동안 있었던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들 바로 대장 전에 알아보는 오늘의 글로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같은 경우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2%로 하락폭을 꽤나 크게 그려냈고요. S&P 500 지수는 0.6%,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9%로 모두 다 3대 지수 하락불을 켜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우리 시각으로 했을 때 오전 5시 20분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시장은 마감되기 전이죠. 이렇게 실적 발표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이 생기면서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이 점점 더 증가했기 때문에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짚어드리자면 매출은 예상치를 넘어가는 300억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조금 더 대거 출회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연차 회계 보고서가 늦어질 전망으로 주가가 하락폭을 크게 키워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해서의 추가 매각 그렇게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 그러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또 반전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어플이죠. 바로 테무인데 나무에서 추락하는 테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현재 중국을 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애플이 불어오는 겨울바람 하지만 새로운 사과는 계속 지속된다라는 이 세 가지 이슈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어플이죠. 이 테무의 모회사가 바로 핀도어던데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9%나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성장세의 부작용으로 글로벌 역풍을 맞아서 실적 둔화가 우려됨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26일 핀도더의 주가가 하루 만에 29.5% 급락을 했습니다. 핀도더가 2018년 미국 나스닥의 상장 이후에 기록했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 등은 말을 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철레이가 현재 추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향후 매출 성장세 둔화를 경고한 데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핀도더가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 철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그 이후에 업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조금은 부정적인 전망을 조금 말을 크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의 틱톡 그리고 알리바바와 같은 그 경쟁사들에 맞서서 확장 속도를 공격적으로 유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전망적인 이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핀도더의 지난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971억 위안으로 예상치 1,000억 원 위안을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추정치를 미치지 못한 게 첫 번째 주가 하락 요인으로 남겨져 있고요. 또 매출 증가폭은 85.7% 꽤나 크게 증가를 했지만 전 분기 대비했을 때 이 테무 매출 증가율이 축소된 것은 테무를 설립한 후에 2024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핀도더의 2분기 순이익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4% 증가한 320억 위안으로 시장 예상치 301억 원을 좀 상회를 했는데 주가 폭락세는 막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 핀도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황정과 철레이가 2015년 4월에 중국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을 공략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핀도더인데요. 이후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뒤에 미국을 시장을 겨냥을 했고요. 그 플랫폼이 바로 테무입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으로 사업을 굉장히 급속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한 성장은 곳곳에서 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미만 이렇게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 구멍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배송품 면세 기준을 기존의 $800에서 $10 낮추자라고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테무 자체가 저렴한 물품을 많이 파는 곳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관세 기준 자체가 낮아지게 된다면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난달 말에 상품 공급업자 수백 명이 이 테무의 본사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테무가 고객이 불만 사항을 제기를 하거나 환불을 요청을 할 경우에 고액의 벌금을 이 업자들에게 부과를 하고 또 상품 대급 지급 자체를 보류하면서 너무나도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이유로 이 업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살펴보면은 황정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호 순위 1위에서 무려 4위까지 껑충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도 황정의 순 자산이 141억 달러에서 쪼그라든 352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쳤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캐나다, 미국과 함께 중국을 밀어낸다라는 모습입니다. 일단 캐나다 중국산 전기차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EU 그리고 미국과 조금 함께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6일에 열렸던 이 내각 회의에서 중국산 전기차에는 100%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른 경제권과 함께 실행을 한다는 것, 또 미국과 통일된 접근이 모두에게 이롭다고 믿는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걸 조금 더 뜯어보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통일된 접근, 미국과 EU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가겠다라고 총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캐나다 당국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와 관련 제품에 대해서 공개 협의를 개시한 지 불과 30일 만에 발표된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던 조치고요. 또 공개 협의는 이 부총리와 재무장관 지난 6월에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이유로 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중국을 상대로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의식을 해서 이런 관세 정책을 펼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존에 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따르고 있는 방향성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 중국 주재 캐나다 다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경제 통합을 생각을 하면은 미국의 입장을 따라야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캐나다 수출의 75%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에 982억 원에서 지난해죠 2조 1,600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캐나다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브랜드 전기차는 없다라는 조금은 의외적인 결과까지 나와지고 있습니다.
앞서 EU 같은 경우에는 오는 11월께부터 해서 중국에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46.3%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미국의 최종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좀 현재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부분도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겨울바람 새로운 사과는 계속된다. 이거 제가 지은 타이틀인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타이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북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그룹에서 약 100여 명을 감원하겠다라는 발표가 지난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애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룹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조치로 현재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디지털 서비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그동안 가장 핵심 부서 중에 하나라고 꼽힐 정도로 메인 부서였지만 이 부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인 감원 조치다라고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감원에 일부 엔지니어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애플 북스, 애플 북스토어 담당팀에서 최대 규모로 감원이 진행이 되고요. 애플 뉴스 운영팀 등 다른 서비스 담당자들도 감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정말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플북스는 주요 부분이 아니라고 평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원 대상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대규모 감원이 다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부분은 최근 몇 년간 애플의 성장 동력의 역할이 됐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매출의 10% 미만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2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부서 중 하나로 또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서비스 부분의 성장세는 기기 부분의 성장 둔화와 공백을 메우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감원은 정말 비교적으로 드문 조치다라고 평가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무려 4차례 인력 감축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자율주행차인 이 애플카 프로젝트 팀에 대해서 한 번 더 임원 감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팀 같은 경우에도 인원 감축이 한 번 이루어졌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직원의 해고를 이어졌는데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인원 감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다른 IT 기업들도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실리콘밸리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텔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와 또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도 크게 흔들렸던 전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어닝 쇼크로 인텔은 15% 이상 인력 감축을 또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사과는 왜 계속되는지 그 이유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9월 9일에 아이폰 16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하루 빠르고요. 월요일에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행사는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오전 2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데 정말 이렇게 애플이 좀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또 9월 9일에 열리는 것은 또 처음이라고 시장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폰 16, 애플워치 10, 에어팟 등이 공개가 될 예상인데 아이폰 16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지고 카메라 버튼이 생겼다라는 점이 추가적인 포인트고요. 새로운 운영체제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iOS 18이 탑재돼서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의 주요 변화는 사진 전용 버튼 그리고 확장 카메라 기능 이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새로운 AI 기능으로 iOS 18에서 인텔리전스 기능까지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와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가 함께 공개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10주년을 맞는 애플워치는 더 얇아지고 화면 자체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보급형과 중간급 모델로 다시 재구성이 돼서 시장에 나올 예정이고요. 중간급 모델에 소음 제거 기능이 추가되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2분기 GDP 추정치가 발표되고요. 미국의 7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오늘 처음으로 CNN 첫 공식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발언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국내로 한번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어제장을 하루 만에 정리를 하자면 수급 눈치 싸움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개장할 때 제가 주도주가 좀 약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오전에는 바이오주가 좀 잘 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수급이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다시 한번 좀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중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면요. 오후 1시 30분부터 저점, 일중 저점 한번 터치한 후에는 다시 한번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코스닥은 똑같이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1시 30분부터는 다시 한번 저점을 좀 낮춰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바이오주가 좀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수급이 코스피로 이동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저점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는 3천억 원 넘게 좀 빠졌습니다. 이걸 기관 쪽에서 방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고 이걸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좀 막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던 순매수 탑5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보면 여전히 바이오에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상단에 이름을 좀 올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유한양행은 어제도 다시 한번 FDA 승인 이벤트 다시 받으면서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 러브콜을 보냈던 쪽은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담아가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어제 일정상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는 현대차를 담아갔고요. 기관 쪽에서 봤을 때는 기아에다가 러브콜을 보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도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을 조금 더 높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다시 한번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체코 정부가 웨스팅하우스를 향해서 이의 제기할 수 없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선을 좀 그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원전주 단에서는 다시 한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일정상으로도 다음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좀 방문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덜어냈던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반도체 투톱을 담아갔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반도체 투톱을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덜어냈고요. 네이버나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형주 단에서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쪽에서 살펴봤을 때는 크게 테마로 딱 묶이는 쪽은 없고요. 유한양행을 오히려 좀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APR과 에코프로, BM, 현대, 로템까지도 일단은 매도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테마 3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딥페이크 다시 보겠습니다. 보안주가 한 이틀 연속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페이크를 적용시킨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유포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뿌리를 뽑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다양한 정책들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2,000명이 넘었다라고 하고요. 6년 동안 살펴봤을 때는 11배 정도 피해자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딥페이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라면서 TF팀을 구성하기도 했고요. 일단 오늘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긴급협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또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테마이고요. 비만, 당뇨, 그리고 CDMO까지 그리고 FDA 승인까지 사실 주도하고 있는 테마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비만 쪽부터 좀 살펴보면요. 비만, 당뇨 시장이 5년 뒤부터 50%씩 성장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달에 한국에 상륙하는 것으로 일정상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 그러니까 CDMO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중국을 옥죄기에 나서면서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상 9월 말에 하원 전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차이나 위크에 관련해서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금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CDMO 하면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죠. 삼바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시 한번 100만 원 터치 나왔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렉나자는 FDA 승인 이벤트 지금 가지고 있죠. 이미 승인이 됐고 사실 승인이 됐다라는 그날 당일에는 차익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계 폐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9월 7일에서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9월 13일에서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FDA에서 승인을 받은 건 렉나자랑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건데 이 관련한 내용들이 여기서 발표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렉나자의 가장 경쟁사로 보이는 타그리소, 이쪽에 대한 비교 임상 데이터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 발표 이후에는 시총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로는 저출산 보겠습니다. 크게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오늘 일정 이벤트를 좀 앞둔 상황 속에서 어제 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인구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2060년에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에 진입하면서 마이너스 0.2%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오늘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4+1 국정 브리핑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플러스 1이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5년 예산안도 작성이 됐는데 지금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크게 좀 늘어나면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도 함께 시세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뉴스도 차례대로 볼 텐데요. 일단 CXL 2.0 양상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CXL이라고 하면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고속도로로 좀 표현을 해보면 2차선인 걸 8차선으로 넓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는 워낙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양을 나가는 길을 조금 더 넓혀주면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메모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CXL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를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몬타즈테크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CXL 가격이 지금 약 $60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하반기 중에 CXL 2.0을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SK하이닉스는 그에 비해서 아무런 발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LG전자 우리도 인도 간다라는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인도 IPO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의 조주환 CEO가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통해서 인도 법인 상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LG전자가 인도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수요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만 봤을 때는 처음으로 2조 원 돌파했고 상반기 OP도 역대 최다를 좀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수요 예측 단계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없기 때문에 예비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공모가랑 상장 일정을 바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현대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 기업으로는 인도 IPO에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살짝 정리하고 갈 텐데요. 하나의 패치프레이즈로 좀 보자면 현대웨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연한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를 7개에서 14개의 차종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자율주행이나 또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라고 해서 ER/EV 이 부분도 같이 좀 주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분기 배당액이 2,500원으로 올라가게 됐고 주당 최소 배당금도 10,000원 정도로 목표를 잡게 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크게 늘려가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더불어서 수소 에너지 생태계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오늘장 안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일지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 볼 일정 앞서 말씀드렸던 4+1 국정브리핑 오늘 예정되어 있고요.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있습니다. 세계 지질과학총회 학술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해 석유가스 브리핑, 동해 석유가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동해 가스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주목해봐야 할 섹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국내외 글로벌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방송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체크해봐야 할 실시간 증시 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알아봐야 할 실시간 증시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수혜주로 엔비디아와 함께 폭등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회계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20%가량 폭락했습니다. 공매도 펀드 힌덴버그 리서치의 회계 조작 주장에 이어 연차 보고서 제출이 연기되면서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시장 신뢰가 무너지는 구도입니다. 같은 날 AI 대장주 엔비디아 또한 호실적에도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AI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슈퍼마이크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이크로 회계 연도는 7월에 시작돼 6월에 끝이 납니다. 회사 측은 경영진이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설계 및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19.02% 내렸고 시간 외 거래에서도 5% 이상 하락 중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 리서치는 전날 슈퍼마이크로에서 확연한 회계상의 경고 신호, 관계 단계자의 미공개 거래 증거, 제재 및 수출 통제 실패, 그리고 소비자 이슈 등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힌덴버그는 SEC 조사 결과 슈퍼마이크로의 광범위한 회계 위반 사항이 적발돼 2020년 8월 1,750만 달러의 벌금을 냈지만 이후 사업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고 문제가 됐던 고위 임원도 재입사했다고 지적하면서 슈퍼마이크로는 선도 기업으로서 수혜를 받지만 여전한 상당히 회계와 거버넌스, 준법 이슈에 직면해 있는 상습범이라며 저급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더 믿을 만한 경쟁 업체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바이오주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하루 동안 거래 대금이 2조 원 이상 몰리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 규모를 뛰어넘었는데요. 유한양행은 전날보다 20.44% 상승하면서 13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21일부터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장중 13만 9천 원까지 오르는 등 최고가 경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우선주 또한 주가가 22.11%나 올랐는데요.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장중 100만 4천 원까지 상승한 뒤 99만 1천 원에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황제주 안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과 알테오젠 등 대형 바이오주들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미국 FDA 승인 효과와 수급까지 집중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일 유한양행은 렉나자가 존슨앤존스의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으로 FDA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유한양행은 승인 소식을 내놓은 뒤 증권사가 예측한 목표 주가를 모두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주들의 호조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반도체주 대신 바이오주로 쏠린 결과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신중론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주가 시장의 선택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이 현지 시간 28일 장중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미 CNBC 방송이 시장 정보업체 팩트셋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미국 회사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은 버크셔가 처음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오전 장중 버크셔 주가는 전장 대비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버크셔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8% 넘게 올랐으며 이는 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라고 CNBC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애플 지분을 상당히 보유한 것을 제외하면 투자와 사업 영역 대부분이 구경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크셔의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의 성장을 뒷받칠 만한 대규모 신규 인수합병 기회가 갈수록 제한적인 것은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속보로 나온 소식이죠.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28일 2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 컨퍼런스 콜을 마무리한 후 장외 시간에서 8%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일시 6% 가까운 폭락을 기록했으나 다시 하락폭을 3%로 줄였는데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인 블랙웰이 4분기 출시될 예정이며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설명 덕분이었습니다.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의 출시 일정과 매출 증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이어지길 원했으나 해당 정보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다시 엔비디아는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명과 손해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상향했습니다. 은행이 주담대 옥죄기에 나서자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자산운용 측면에서 수익률을 늘 높이려는 것이라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 맏형들이 총대를 매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금리 인상 행진에 동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28일 주담대 금리를 기존 대비 평균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날 삼성생명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대면 대출 금리는 3.49에서 4.79%였지만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대면 주담대 금리는 이보다 소폭 높은 5.59에서 4.93%였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2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49%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은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동참한다라는 명분을 얻은 보험사들로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한쪽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 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부담 역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표면적인 금리 조정보다 대출 심사 강화 등 다른 방법으로 주담대를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 될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마쳤습니다. 9월 한 달간 업계 테스트만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11월 말에는 관련 국내 ETF들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래소는 최근 밸류업 지수 개발을 1차적으로 마치고 내부 보고와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밸류업 지수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계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지수
명칭에 KLAX가 포함된 만큼 한 달간 지수 산출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전망입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편입 종목 선별 기준인데요. 거래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령 수익성 지표로는 당기 순이익, 영업 현금 흐름 등을 제시했고 자본 효율성은 주가 순 자산 비율인 PBR,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주주 환원 성과에서는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이 있습니다. 내년 5월 발표되는 기업 밸류 표창을 받는 기업은 향후 지수 편입 때 가산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업종별 지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편입 종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과 통신주는 다른 업종에 비해 해당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업종인데요. 반대로 바이오와 인터넷 업종은 업종 특성상 멀티플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단일 지수가 아닌 복수의 지수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밸류업은 미 대선 등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 실적 우려가 높아진 시기에 좋은 투자 대안이라며 9월 밸류업 수혜주로 자동차와 은행, 보험, 조선 방산, 그리고 헬스케어와 인터넷 게임 등에 주목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 타이틀을 되찾더니 유한양행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알테오젠이 코스닥 대장주에 오르는 등 제약바이오주가 국내 증시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상승 랠리에 따라 B2에 뛰어든 투자자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8월 들어 유한양행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증가해 약 한 달 만에 452억 9,200만 원을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용 잔고도 124억 5,700만 원 불어나면서 코스피 신용 잔고 상승률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B2가 이어지고 있고요. ST팜과 시젠, 우리바이오, 그리드위즈, 랩지노믹스, 마지막으로 파마리서치 등의 신용 잔고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빚을 내 투자하려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세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두드러졌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대표적인 금리 하락 수혜주 업종이죠. 또 업종 전반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단순히 테마주로 접근해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상승장 초입에선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테마주 실패가 섹터 전반의 상승 흐름과 시장 선별의 기능을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구 개장방송과 함께하시며 오늘 시장 상황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정식 상무 연결되는 동안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실적은 봤을 땐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면서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내놓긴 했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블랙웰이 지연됐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연결되는 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왔지만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탓이었을까요? 또 이제 블랙웰 지원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도 하락세를 면치는 못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예상가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약 한 2% 하락, SK하이닉스가 약 한 7% 정도 하락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이 뭐 기사 제목을 보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컨센서스는 좀 상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컨센서스랑 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컨센서스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했었던 이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시장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0.64달러였고요. EPS가. 근데 실질적으로 발표된 건 0.68달러고요. 근데 시장에서 기대한 컨센서스가 0.71달러입니다. 좀 낮죠. 예상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사실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선방도 해줄 수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향후에 대한 매출 예상치도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었던 이유는 향후에 대한 그런 불안감입니다. 뭐 이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여기에서의 답변들, 그러니까 마진율 둔화, 그리고 기대 매출에 대한 블랙웰의 기대치, 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걱정을 한 부분이었고 좀 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얘기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이 얘기가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향후에 이 매출이 좀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뭐 이 장중에 좀 더 많이 하락했어서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이 지수 자체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결정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주가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더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낙폭은 좀 더 클 가능성이 높고요. 관련돼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기타 이 여타 이 반도체 장비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도체주는 오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나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 이 장 초반에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겠지만 여기서 하락폭을 좀 더 확대하기보다는 미국 시장과 분위기는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락을 좀 크게 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하락폭은 좀 줄여가면서 장은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놓은 성적표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있는 불안감이 일단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좀 마감을 안 좋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주가 조금 약할 수 있다.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봐야겠습니다. 통신 장비주도 짧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잠깐 반짝임을 좀 보였다가 꾸준히 좀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복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보자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작년에도 보냈고요. 금년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들 거의 다 실적이 많이 좀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금년까지는 장비주들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5G 빨리 장비줄 설비에 대한 부분들, 이 기지국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확대에 대한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죠. 사실 수도권에서 휴대폰을 사용을 해보면 5G가 잘 뜹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잘 뜨는데 경기도만 사실 벗어나더라도 5G가 안 터지는 지역이 여전히 좀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LTE라고 휴대폰에 많이 표시가 되죠. 이 5G가 그만큼 안 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신사들이 이 우리나라 3대 통신사들이 좀 빠르게 이 설비를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기지국 좀 더 많이 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 그런 예상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장 지금 무언가 설비를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도 좀 낮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상태에서 5G 장비들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시기는 금년보다는 향후로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있어서의 개선은 내년을 좀 바라보자.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좀 더 지금도 좀 금년에 작년보다는 좀 낮겠지만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좀 긴 호흡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좀 길게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올해보다는 내년까지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 점검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8월 29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전 거래일 우리 시장부터 한번 되짚어보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조금 짙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대비 0.02% 소폭 상승한 지수고요. 외국인은 이날도 순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3,400억 원 순매도를 하고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엔비디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 끼칠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개장 분위기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가 조금 더 넘어가면서 하락폭을 키워가며 2657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1%, 1%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756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양행부터 이렇게 M83까지 10종목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현대차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가 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 전략을 공개를 했고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맞춰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럼 같이 볼 종목이 바로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가 바로 현대차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빛레이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일 이어서 인기 검색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테슬라의 이 전기 트럭이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관련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로 바로 꼽히는 게 이 한빛레이저입니다. 배터리 조립 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이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에 제조품의 이력 추적을 목적으로 마킹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기차 화재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때마다 항상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봉 L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 상처 관리를 위해서 올인원 접착성 하이드로겔을 개발을 하고 상용화까지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인기 검색어 위에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M83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인공지능 기반 기술 회사인 디블라트의 지분 51%를 인수를 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했다라고 27일에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시간 외에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출발이 좀 쉽지 않겠다 예상은 했습니다. 개장한 지 3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수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2653선까지 내려오면서 오늘은 1% 넘는 낙폭을 좀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91% 하락하면서 750
2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이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600억 원 넘게 지금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나마 이를 좀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홀로 177억 원 정도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좀 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지금 3.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요. 73,8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문제 SK하이닉스입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SK하이닉스는 5.7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17만 원 선도 깨면서 16만 9천 원까지 내려왔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발했을 때 한 6% 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그나마 살짝 올라오면서 5.8%, 5.7%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상무님하고 체크 먼저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 힘들게 출발할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SK하이닉스 5.7%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7만 3천 원 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바긴 한데 낙폭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낙폭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동안 이 최고점에서 오늘 뭐 5%, 6%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이 한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 전일 종가가 18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 30%,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하락을 한다. 엔비디아 때문에 사실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주가였는데 여기서 또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낙폭이 좀 과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장 전에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위기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특히 기관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열심히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기전자에서 매도 금액이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이 마이너스 3.8%였는데 지금 3%로 올라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8%인데 마이너스 6%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낙폭이 더 커질 가능성은 지수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러니까 낙폭은 좀 줄일 텐데 그렇다고 여기서 플러스로 돌리기도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당분간 이 정도 수준, 이 지금의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급락할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 낙폭은 줄여가면서 반도체는 양봉을 내면서 좀 올라가는 빨간 기능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먼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최고점에서 낙폭을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지금 양봉으로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역폭에서 낙폭을 좀 키워간다라는 의미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상황을 유지하거나 혹은 여기서 낙폭을 줄여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릴게요. SK하이닉스 관련된 소식이고요. 세계 최초 10나노급 6세대 디램 개발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지만 그래도 속보 전해지고 있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양봉으로 그림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SK하이닉스 1위 종목으로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단 이어서 체크해보면 어제랑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유한양행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단에 좀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3위가 현대차, 기관에서는 3위가 기아를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주가 반응이 좀 있었고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SDV까지 좀 테마를 여러 개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 IPO 인도 상장 앞둔 시점에서 지금 구간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대차, 기아 함께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사실 현대차에서 주주환원 정책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최소 이만큼 보장하겠다. 주당 10,000원, 연간으로 따졌을 때 10,000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체 영업이익에 레인지가 있었죠. 이만큼 이익이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 뭐 5에서 50% 뭐 이런 식으로 레인지 안에서 배당을 주겠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상단 깨고요. 하단 최소 이만큼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이 최소에 대한 배당을 확보했다.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다 좀 환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이고 이
배당률 자체도 사실 기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기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현대차에서 제시를 했다는 점.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까지 다 배당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죠. 뭐 여기에다가 이익단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현대차 사실 어제랑 오늘 뭐 이틀 동안 올라가면서 이틀 동안 한 6,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대한 부분들 본다라면 배당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 기관과 외국인 중에 배당에 굉장히 환호하는 이런 투자자들,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기아도 마찬가지죠. 기아가 주주 환원율이 좀 더 높았었는데 이제는 현대차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이 변동성, 그러니까 상승률에서도 현대차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현대차도 거기에 맞춰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두 회사 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잘 나오고 있고 실적 잘 나오고 있었는데 주가 발목 잡았었던 게 배당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줬다. 그리고 향후에 추가 상장이라는 모멘텀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대차랑 기아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함께 좀 차례로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뭐 자율주행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테마단에서도 움직임을 좀 보입니다. 자율주행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움직임이 좀 보인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오늘도 상승부를 켭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 지금 이름 올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 시장 기준으로도 3.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32% 1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무님, 유한양행은 FDA 소식 나왔을 땐 오히려 차익이 좀 나오다가 뒤늦게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불이 붙어서 좀 무서운 건지 신규 진입이 가능한지 일단 가장 궁금하고요. 만약에 너무 늦었다면 제2의 렉나자를 찾아서 제2의 종목을 찾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나온 날은 기대만큼 이렇게 주가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좀 살펴보면 FDA 승인이 기대보다 안 좋은 거였냐? 그거 아니거든요. FDA 승인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FDA 승인을 기대하고 예상했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놨던 투자자들이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주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좀 많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향후를 길게 본다라면 이 부분 때문에 유한양행의 실적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물량이 기관 투자자 중에 사모펀드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뭐 투신, 보험, 뭐 금융투자 다 들어오는데 사모펀드 물량이 가장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사모펀드에서는 유한양행의 향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근데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여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유한양행의 상승 이유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최근에 이 바이오 제약, 그러니까 헬스케어 종목들이 주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죠. 유한양행처럼 좋은 뉴스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좋은 실적을 내놓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풀렸을 때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게 또 헬스케어죠.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겹치면서 헬스케어주들 분위기 좋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뭐 향후에 봤을 때도 분위기 좋겠지만 헬스케어 종목들 하반기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반도체 가장 많이 보셨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헬스케어 종목들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장 그래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헬스케어 안에서 지금 헬스케어가 가장 좀 잘 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실적을 내는 종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주에 등극한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25년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종목들을 좀 추려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 반도체가 주도를 했다면 하반기에는 헬스케어 쪽이 주도를 할 수도 있겠다.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이제는 숫자가 좀 찍힐 수 있는 종목들, 25년까지도 숫자가 좀 보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 쌈바 같은 종목들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단 함께 좀 질문 드려볼 텐데요. 오늘 보안주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시웨이나 파수 같은 종목들이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는데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이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뿌리 뽑겠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뉴스는 계속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딥페이크 보안주 관련해서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야 될지 가장 궁금한데요. 뉴스가 계속 붙어주고 있는 자리에서 상무님 이때는 어떤 시선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며칠 정도 좀 짧게 좀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좀 실적이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수가 보안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보안 업체들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출액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거의 개인들의 투자자가 많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투자자가 많이 붙었다. 중장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성격으로 많이 투자가 들어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하나 좀 길게 봤을 때는 숫자가 찍히는 거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인 투자만 가능하다는 거는 우선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승하다가 다시 또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는 주의를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가 상승 그리고 이 단기적인 또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같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안주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찍히는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하시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추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개파락 출발을 했고 지금 SK하이닉스는 6.4%, 삼성전자도 3.2% 지금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낙폭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락은 조금 과하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AI 산업이 또 정책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감들도 이제 가져볼 수가 있는 시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상했던 게 매출액이 한 287억 달러 정도였는데 300억 달러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지만은 이게 지금 하락에 대한 원인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꺾였습니다. 사실 매출은 이제 좋게 나왔는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사실 1분기 때 보면은 전분기가 이제 66% 가량에서 78%까지 이제 증가를 했지만은 이게 지금 2분기 때는 75%로 조금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작은 부분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어떤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3분기 가이던스도 사실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370억 달러 이상 매출액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저는 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눈높이는 분기마다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7개 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을 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눈높이는 분기마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엔비디아도 지속적으로 이거를 맞춰 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심은 단기적으로 좀 악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고 이제 주도 업종이 이제 헬스케어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벤트가 있거나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바닥을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이제 패닉셀링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한 15만 원대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좀 이탈하는지 여기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성적표는 생각보다 어쨌든 예상치 컨센 상회하면서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아요. 많이 내려왔어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면 지금 매수를 해도 되나? 매수 버튼 눌러도 되나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가격적인 매력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엔비디아는 고평가가 돼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그만큼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뭐 PBR 부분이나 PR 부분이나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에 오늘도 이제 하이닉스 보면은 이런 숫자대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동향이 사실 실적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가격적인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좀 매력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너무나도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업황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반등의 시기를 조금 찾는 게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바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AI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장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 분할 매수 관점은 좀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투심이 갑자기 이제 좋아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내가 단기로 보느냐 중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달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하니까 그나마 좀 방어해주는 게 제약 바이오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테마로 봤을 때도 면역 항암제, 뭐 제대열, 줄기세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에서도 지금 유한양행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눈에 띕니다. 제약 바이오 크게 보면 테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플랫폼일 수도 있고 CDMO일 수도 있고 비만 치료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음 차기로 봤을 때 돌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쪽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일단 AB바이오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제2의 렉나자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떠한 실적적인 부분이나 기대 가치가 좀 높은 기업을 찾자라고 한다면은 사실 AB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뭐 FDA 승인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면 그 다음은 사실 HLB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떠한 지금 이제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AB바이오를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그 추후에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ADC를 먼저 이제 시장을 점유하는 기업이 이제 상승 가도를 지속적으로 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기술 수출로 인해서 많은 자금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천억 이상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ADC 쪽에 앞으로 이제 투자를 또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ADC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그 차세대 항암 치료제로서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먼저 개발을 하느냐 이런 기업 그런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좀 우상향 추세를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심에는 사실 ABL바이오가 사실 가장 좀 앞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되 사실 오늘 이제 너무 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뭐 15%, 18%, 15% 이상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신규 관점에서는 항상 세로운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거 항상 이제 그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ABL 바이오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7% 지금 넘게 오늘도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에서 R&D 투자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나 더 ABL 바이오도 관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하게 가지 말자 신규 관점이라면 조금 더 천천히 호흡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현대차 우선주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S&T 모티브, LG 에너지 솔루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유한양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성장성은 어느 정도는 좀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랭라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주가 상에 많이 반영이 되어 왔었고요. 사실 이제 그 어떠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3, 4분기 때 조금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외형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에 이견이 없지만은 우선은 한번 조금 숨고르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특히나 이제 그 플랫폼주들은 좀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는 이러한 어떤 조정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랭라자가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면서 또 이제 점유율을 얼마나 이제 먹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실적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 이제는 조금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사실 약가가 굉장히 좀 비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좋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그런 마진율 확대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FD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랭라자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아무리 이제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기간 조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워낙에 특성상 단기적인 변동폭이 굉장히 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은 반드시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고점 대비 최소한 뭐 10%에서 20% 이상 눌렸을 때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오히려 좀 뉴스 나온 이후부터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일스톤도 있지만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지금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ABL 바이오, 차바이오텍, 그리고 오스코텍, HK 이노엔, ST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제약 바이오네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 중에서 뭐 ABL 바이오는 좀 빼고요. 네, ST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약 바이오의 날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만큼 진짜 뭐 상위권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플랫폼주도 좋지만 CDMO 쪽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ST팜도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그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결국에 이제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얼마나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오느냐는 향후에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이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CDMO 쪽으로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계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규모적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크지만 조금 더 이제 변동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중소형 단에서는 ST팜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올리고 이제 핵산을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관련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건 올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치료제에 거의 다 이제 사용이 많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3,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떠한 눈높이를 또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ST팜 역시도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바이오주들은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신규 관점에서는 한번 기회는 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이 종목 역시도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9월 말쯤 지금 CDMO 관련해서 하원에서 투표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흐름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삼바가 대장주로 잘 지켜주고 있고 이 뒤로 바이넥스랑 ST팜도 잘 가고 있는데 최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되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조정이 나왔을 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상위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정말 제약바이오의 날입니다. 반도체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막아주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은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키워드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항공주가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여료 그리고 달러를 항공유를 지금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는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의외로 2차 전지도 좀 테마단에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봤을 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리고 삼성 SDI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오랜만에 그래도 0.56% 정도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좀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항공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제약바이오도 좋지만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급이 또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항공주도 굉장히 좀 유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원화 강세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료비라든지 이런 정비료 그리고 이런 이제 연료 같은 부분을 이제 대부분 이제 달러로 이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이제 그 달러 강세 때문이었었거든요.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원화 강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번 이제 하반기 때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항공주들 보면은 사실 매출액은 굉장히 좀 잘 나왔었거든요. 뭐 여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매출은 잘 나오는데 사실 수익성 부진이 이 주가 하락의 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익성 부진의 원인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제 고환율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라든지 환율에 대한 영향을 지금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점에서 길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여행 수요가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추석도 껴있고 9월까지는 좀 성수기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매출액 그리고 이제 수익성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이제 항상 후행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조금 반영이 되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별 모멘텀도 좀 있죠. 특히나 이제 합병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LCC 적강공사들이 이제 그 합병 이슈에 있어서 좀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진에어 그리고 이제 에어부산 이렇게 좀 합병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합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LCC의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46% 정도를 차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LCC 적강공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유럽 노선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항공기 대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딜레이되고 지연이 돼서
굉장히 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합병을 한다라는 것은 뭐 항공기 수를 늘릴 수 있는 이 자본이 좀 확충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뭐 에어부산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도 합병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항공사든 이제 LCC든 어쨌든 이게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운임비에 대한 자율성도 좀 보장이 되거든요. 거의 뭐 독점 형태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쟁 구도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뭐 항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합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주가에 거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별 이슈까지 좀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처럼 조금 대형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매출 비중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뭐 여객 수요가 이제 여객 매출 비중이 한 50%고 또 화물 매출 비중도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운임비 상승에 대한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LCC보다는 대형 항공사 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뭐 대한항공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항공주까지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원화 강세하면 가장 대표적인 수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전문가님이 지금 대형주로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LCC 쪽에서 보면 또 티웨이 항공 이런 데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주항공 이런 쪽도. 근데 항공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세요? 사실상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1, 2분기까지도 매출액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수익성 향상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고 결국에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충분히 좀 수익성에 대한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뭐 3, 4분기 돼서 사실 뭐 버라이어티하게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상반기보다 나은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LCC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확 좋아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M&A를 통해서 노선 확대나 뭐 이제 그 항공기 대수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저가 항공사보다는 대형 항공사 쪽이 좀 더 실적이 다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병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지금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뭐 대형 항공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위 테마에 있는 항공주 일단 원화 강세일 때 가장 대표적인 수혜 섹터 중 하나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 오민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었던 휴마시스 함께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하면 가장 대표적인 또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환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플러스로 엠폭스까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엠폭스는 초기에 진단키트 활용해서 잘 진단만 하면 예방하고 또 치료가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에서
해외에서 키트주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한국 K 관련해서 K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8.03% 정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손절가가 1,850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일단 장 끝까지 막판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항공 이야기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안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줬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원화 강세가 지금 시장 안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강세일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또 항공인데요. 항공주들은 대여료 그리고 항공유를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나 매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키워드가 나오다 보니까 항공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여객 비중이 50% 그리고 화물 비중도 한 50% 정도로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중국발 지금 물품이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 쪽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을 일단 탑픽 종목으로 주셨으니까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LCC 관련해서 제주항공이랑 티웨이항공, 진에어 같은 경우도 3, 4분기에는 수익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8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항공 알아봤습니다. 9월 연휴 여행 수요 증가 기대되니까 관련 종목들 주가 추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